네. 네. 중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바빴는데 저희는 내신이 없는 만큼 내신을 시험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문제집 안내하고 풀리는 과정까지 평촌분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안내 작업, 확인 작업 이런 것도 하면서 같이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등에서 수업 시간에 부교재도 시작하면서 부교재에서 나오는 문법 같은 것들 시험은 안 보더라도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잡는 주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는 학생이나 아니면 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약간 이제 그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아이들이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좀 부산스러운 시기일 텐데 그때 어떤 한 학생이 3% 반이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쯤 됐는데 3% 반은 요약이나 아니면 쉬기보다는 독서록을 쓰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독서록 한번 써보자 하면서 독서록을 계속 써왔으니까요. 1년쯤 된 학생이었는데 6학년 때부터 수업을 들었고요. 독서록의 그 기본적인 목표는 자기의 성장을 보여주는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내가 얻은 지식이나 감상 같은 것들을 정리하자 해서 글에 그 개요짜고 글쓰기를 한 다음에 첨삭을 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선생님, 저 1년 전보다 글을 더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약간 난처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온 학생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그 본고지를 계속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서 앞에 걸 글을 딱 짚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글을 한 번에 슉 매끄럽게 잘 쓰는 것 같고 쓴 글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왠지 자기 글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너."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글을 못 쓰게 됐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농담으로 "아 내가 널 망쳤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죠.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같이 첨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글 굉장히 잘 썼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준비를 할 것을. 네. 그 책의 중심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제를 하나 심화시켜서 하나를 파고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는 뇌과학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이제 뇌과학에 대한 책을 하고 있는데 뇌과학에 대해서 자신이 알게 된 분야, 관심 있고 인상 깊었던 분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뇌과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한 글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이 감명 깊고 인상 깊었다고 소개하는 내용인데 심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쓰고는 싶은데 어떤 식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효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을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빈틈이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을 구성해야겠다라고 기획은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수행이 자기가 보기에 불완전하다고 느낀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사실은 문제풀이를 해서 1, 2, 3, 4, 5번에서 답을 고르는 부분에서는 '내가 이걸 틀렸구나.'라고 메타인지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쉽죠. '내가 기억을 잘 못했구나.' 혹은 '아 내가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데 글쓰기에 대해서는 이게 1년 걸리는 거예요 사실. 기획하고 수행한 다음에 그걸 평가하는 과정까지가 1 년이 걸려서 내가 그냥 여기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원고지를 채우는 그런 활동을 해 오다가요. 그때는 그냥 손 가는 대로 머리가 이제 이끄는 대로 이렇게 쓱 따라가서 글을 한 600자 착 쉽게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잘 몰랐던 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상태와 능력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됐기에 같은 글을 써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느끼면서 '아 지금 1 학년들에게 딱 제공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자기 글을 쓰고 나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지금 어떤 아이들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찌 보면 4월 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글쓰기의 단계가 주제와 목적 설정, 소재를 찾고 개요 구성하고 글을 쓴 다음 다듬는 과정이라면 그게 일회적인 게 쫙 한 번에 총체적인 그 작업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은 저희 학원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중학교 1 학년들이 그것을 혼자서 다 완성짓기는 어렵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기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이상해.'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아 요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아직은 자기 시야에 갇혀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럴 때 강사가 "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니?" 혹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 라는 질문부터 "너라면 어떤 부분에 좀 더 변화를 주고 싶니?" 혹은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아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음 그 피드백을 주면서 글쓰기를 향상시켜 가는 과정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기고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한 2-3 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수행 평가에 바로 이런 활동이 정말 직결되는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1 학기 동안 지금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합류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서 내신 진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뭐 교과서를 안 하고 자기소개만 하고 있는 국어 선생님도 계시다고 했는데 이제는 1 학기 중간 정도 지나가고 2 학기가 되면 시험이 없는 대신에 시험 대신 수행 평가를 굉장히 많이 갑자기 한꺼번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중2, 중3도 마찬가지로 집필고사를 보면서도 수행 평가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한 주일에 4개 정도 5개 정도도 수행 평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시 중1 자녀분들 말고 중2, 중3, 고1 학생들 이제 키워 보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요. 수행 평가가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여러 과목을 보게 되고요. 음 선생님들께서 과목별로 논의를 하진 않으셔요. 그래서 뭐 과학에서 본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다음 주에 보자." 이런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아이들 다른 공부도 바쁘고 학원도 있고 숙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 관리 그다음에 또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잘 대비할 수 있는 활동이고 그렇죠. 게다가 활동의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토론의 수행 평가, 프레젠테이션, 글쓰기, 문제 해결력, 문제풀이죠. 노트 필기 이런 것들의 다양한 유형을 대비해야 될 텐데 배운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조금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물은 좋은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이제 "내일 봐야 되는 건데 글을 썼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자신이 없어 하는 거죠. 근데 잘 써요. 잘 써서 평가를 해 주고 피드백을 해 주는데 한 3번 정도까지는 수행 평가를 겪을 때 아이들이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 부분을 미리 좀 연습을 해 본다면 수행 평가에 조건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거든요. 국어의 경우는 특히나 그런데요. 설명문의 요건을 지켜야 하고 어떤 문단, 서론, 본론, 결론이나 처음, 중간, 끝에 어떤 그 어 형식을 지켜라. 몇 자 이상으로 써라. 꼭 그 설명 방법 중에서 뭐가 들어가게 해라. 이런 식의 조건을 굉장히 다양하게 주면서 한꺼번에 그 조건을 지켜야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면서 점수가 부과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냥 옛날처럼 '아 잘 썼다.' 해서 이제 정성 평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느낌으로 '아 얘 글 잘 쓴다.'
그렇게 해서 만점을 주는 형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지키면서 글을 작성하는 방법 연습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 학년까지는 글을 굉장히 잘 쓰지만 어떤 글이든 다 약간 강연식으로 혹은 수필식으로 글을 쓴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갈래에 맞는 글쓰기나 조건에 맞는 글쓰기 굉장히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적인 감각도 좋고 어휘력도 좋은데 글쓰기의 유형, 이게 시험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냥 즐겁게 글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수행평가에 맞는 글쓰기로 좀 어 많이 활동을 해 보고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런 대비를 위해서 4월 프로그램 준비했고요. 또 팀별 과제라고 해서 자료 조사, 그다음에 뭐 PPT 작성, 그리고 발표 이렇게 역할을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드물지만 목동에서 제가 학원 예 CNA 연수 목동 분원에 나갈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선생님에 따라서는 팀별 과제이지만 역할을 하나만 맡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뭐 토론 수업이라고 한다면 자료 조사를 해 왔다고 토론의 발표를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 감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숙기가 없는 학생들은 발표를 싫어하고요. 혹은 자료 조사 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말은 잘하는데 자료에 기반한 논증적인 그 논증을 펼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다들 이제 약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팀별 과제에서 내가 어떻게 이 팀의 다이아몬드를 총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좀 채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는지 연습이 없으니까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료 조사했으니까 가만히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은 '아 이 아이의 존재감이 없구나. 발표 기여가 없구나.' 하고 감점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 이번에는 글쓰기만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에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말하기, 글쓰기를 정말 표현하는 방법, 속도, 그다음에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크북을 구성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요. 한 달 정도 빠르게 2달 정도 빠르게 수행 평가를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유형을 접해 보고 빠르게 준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학원에서 원래도 토론할 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고요. 글쓰기 할 때 수행평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이런 과정, 이런 활동이 요구된다, 이런 조건이 제시된다라는 걸 느껴보고 접해보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한번 정리하듯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할 수 있다. 나도 수행평가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과목별로 단원별로 어떤 유형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생각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든 아니면 발표든 하나의 단계가 아니고 지금 6 학년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쉽게 그냥 쓱 한 덩어리로 두서없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글써서는 안 된다.'라는 단계를 밟아 나가서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과정 한번 거쳐 보면서 여러 번 거쳐 보면서 완성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볼 거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그 팀 수업의 장점이죠. 서로 글 쓴 것들을 어 공유하고 발표를 같이 해 보고 들어보고 평가까지 하면서 다른 이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고요. 내 단점이나 장점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키울 수도 있고 또 보완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활동, 글쓰기 대신에 이제 첨삭하기 수업도 진행되는데 팀으로 같이 해서 진행된다거나 그다음에 연설문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에 활동은 토론보다는 이제 공유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해야겠죠. 그런 활동을 마련해서요. 수행 평가를 정말 남이 하는 방식을 같이 보고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번 그 밑에서 두 가지는요.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와 별개로요. 성실하게 1 년의 수행 평가를
착착착 준비해 나가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걸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 두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혹은 음 사실 부모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 주시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중간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면서 전체적인 일련의 학습을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허덕이지 않게끔 일주일 공고가 났다 그러면 공고 났을 때 지금 저희가 학원에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걸 가정에서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유형마다 다르겠죠. 자신이 자신의 학습을 과제를 모두 다 알아서 하는 유형이다 그러면 1년 달력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달력에 수행평가 있으면 적고 그다음에 기한 전에 준비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끔 하자. 이 정도로도 충분하겠지만 일정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팀별로 내주는 학습이 많은데 시간을 내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음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제 죄송 죄송합니다. 예 아이들이 지금부터 중1때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학습의 수준, 지식을 흡수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100 점을 맞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관리하고 내가 음 기한 전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활동을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뿌듯함, 성취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계속 예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1 학년 때, 2 학년 때 중등 과정에서 중요한 예 활동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끔 시간 관리 측면에서는 뭐 잔소리가 아니라 "했어?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3일 후에 수행평가지."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정도까지는 1년 달력 만들면서 수행평가를 여러 개를 같이 수행할 수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달력 만들기랑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시간 관리를 도와주시는 부분까지는 가정에서도 같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학습 목표인데요. 수행평가 이렇게 준비해요라는 워크북으로 4 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행평가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요즘에는 2 학년 때 1 학년 때 참 신기하게 "시를 써라." 시를 감상문을 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어 진행을 하고요, 국어 과목에서요. 그리고 소설 쓰기 같은 것도 가끔씩은 학교마다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설과 시의 문학적인 장르 특성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학생들은 글쓰기, 토론 등에 필요한 문법, 문장 쓰기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설, 시 같은 갈래 특성을 이해해서 어 공부를 해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까지 네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설문, 프레젠테이션 작성해서 발표해 보는 것까지 이런 4 가지의 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 다음은 책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사춘기를 위한 맞춤법 수업 그래서요. 이건 사실 1 학년 때 품사가 나오게 되고 품사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모든 게 다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발음과 표기는 2 학년 때 과정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요. 2 학년 과정에서 또 이를 위해서 지난달에 이번 달에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약간 맛보기식으로 맞춤법 잘 틀리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어떤 원리 원칙이 적용돼야 올바른 표기를 할 수 있는가, 발음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표준어를
잘못된 사례를 고쳐보는 수업을 재밌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워크북 구성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기와 발음 그리고 자주 틀리는 단어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거죠. 띄어쓰기든 맞춤법이든 아이들이 중3까지 고1까지 그냥 틀리면서 "전 원래 틀려요. 원래 띄어쓰기 좀 많이 틀리는 편이에요. 왜 우리말에서 띄어쓰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말 철자 꼭 지켜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맞춤법 띄어쓰기는 '내가 맞춤법을 제대로 해야겠다. 띄어쓰기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의식이 없이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 번 틀려도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1 학년 초에 맞춤법이 이런 원칙으로 띄어쓰기가 이런 원칙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가장 중점을 둔 스텝 1 에서의 활동이 '왜 우리가 우리말을 올바르게 써야 하는가.'라는 논의도 같이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학습에서 맞춤법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목표, 자기 점검을 꾸준하게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는 걸 지금 시기에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선정한 도서입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짧은 소설 쓰는 법 해서 소설의 특성을 알아보고 직접 한 장면의 소설을 플롯은 다 짜고요. 거기에서 한 장면만 골라서 소설을 써 보는 활동으로 소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소설 쓰기, 소설 감상, 좋은 플롯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3 주차는 더 크게 소리쳐인데요. 여기서는 책 자체가 작년에도 사용했던 책인데 구성을 좀 바꿨어요. 근데 어 작년에 그 아이들이 "이걸 대체 10대 아이들이 정말로 쓴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세상을 바꾸려는 10 대들의 명연설문들을 모아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아주 뭐 길게 이어지지 않고 짧게 짧게 이어지면서도 현재의 전 세계나 지구가 맞이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10 대, 20대 초의 젊은이들이 정말 직접 자기가 이 목소리를 내서 연설을 하거나 음 글을 쓰거나 했던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가지고 온 책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두 가지겠죠. 현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짚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자기의 진지한 성찰이나 주장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실천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글쓰기든 아니면 나중에 진로든 모든 사람들의 활동은 자기 주변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국제 변호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국제 변호사를 지망한다 얘기하고요. 어떤 유엔의 활동이 어떤지 모르면서 "유엔 활동을 하겠다."라고 저기 진로를 쓰죠. 근데 실제로 유엔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위해서 유엔에 들어갈 것인가가 어떤 목표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10 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어 짚어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들 뭐 한국의 문제들이 많겠죠.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설을 작성해 보고 발표해 보고 그리고 각자 같이 듣고 들으면서 평가하고 보완해 보고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주차는 놀면서 시 쓰는 날이라는 책이고요. 사실 앞에서 소설 쓰기와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목표로 만든 책이고 해서 시의 특성 이해하고 시를 써 보는 비유나 심상이나 뭐 시적 화자 같은 특징들을 스스로 직접 이해한 다음에 시를 써 보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어 가능할 예정입니다. 네. 워크북 구성을 예시로 들어서요. 1 학년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정말 진행할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도와줄까 같은 경우에 이 책에서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원리는 워크북에서 제시하고 짚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줄까에서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말하니라고 해서요. 어휘 다루게 되는데 항상 한자성어 일 주일에 5개 정도씩 계속 누적하면서
중3 때쯤 되면 적어도 한 200개 정도의 한자성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한자성어들을 한 번씩 접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요. 어 알고 있지만 음을 잘못 발음하는 한자성어들, 그러기 쉬운 한자성어들을 한번 적어 보는 그런 과정으로 좀 바꿨는데, 이렇게 한자성어 계속 차곡차곡 접해 보게 됩니다. 1 학년 때, 2 학년 때, 3 학년 때 마찬가지고요. 네. 잘 읽었니로 책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올바른 표기법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거나,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어 그 네. 왜 맞춤법, 발음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어 그 이번에 맞춤법이라면 이제 발음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스텝들이 3개 정도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1 개만 제시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올바른 국어 생활이 왜 필요할까?' 하면서 1 번, 2 번의 문제를 통해서,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수업 현장에서는 이 질문들로 그냥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질문들을 시작으로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예시를 물어보거나, 그랬을 때 자신들이 느꼈던 거, 혹은 '영어의 문법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생각하면서 왜 우리말 문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음 정합성을 따지지 않는지, 뭐 철저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 보거나 하는 식으로 수업이 좀 더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텝에서 올바른 국어 생활과 발음 표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 토의 토론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는요, 1 주차에서는 토론 주제로 이 방송에서의 신조어 사용에 대해서 맞춤법은 조금 어기지만 재미있는, 또 참신한 이런 표현들을 써도 되는가, 방송이라는 것의 역할은 무엇이고, 언어 생활을 어떤 식으로 방송이 모범이 되고 주도해야 되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번 수업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맞춤법을 사실 설명해 봤자 나중에 하면 되지.'라거나 '아 지겨워.'라고 느끼기 쉽겠죠. 그래서 책을 읽은 내용,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논술해봐서 직접 고쳐보는 것만큼 좋은 활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쭉 학원에서도 첨삭이라고 하는데, 다듬고 고쳐 쓰는 과정을 선생님이 해 주시죠. 강사가 진행하고 학생은 옆에서 듣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별히 직접 3 명씩, 2 명씩 짝을 지어서 이 글에서 띄어쓰기나 그다음에 철자, 이런 게 틀린 표현, 혹은 적합하지 않은 문장 호응이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직접 해 보면서 '아 다음에는 내 글을 내가 이렇게 첨삭해야 되는구나. 아 나도 이런 거 자주 틀리는데.' 하는, 네. 그런 '나도 자주 틀리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주차에서는 논술해봐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수행평가라는 주제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해 보거나 하는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2 프로그램 안내로 바로 들어가죠.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2 팀장 박창명입니다. 2022년 CNA 논술 중2 3월 설명회 시작하겠고요. 원래 이제 저희가 3월 설명회에서 준비했던 부분은 이제 4월 교재 설명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4월이 보통 내신 휴관 기간인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일선 학교에서 내신 어떤 그 관리 기간이 조금 변동이 생기면서 학교에 따라서 내신 시험을 치는 곳도 있고 치지 않는 곳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내신 일정, 만약에 내신을 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내신 일정 휴강을 대체할 수 있는 4월 교재를 만들어서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3월 내신 대비 국어 교재도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금 아마 대부분 직영 본원에서 한 절반 정도 진도를 나간 건데 제목은 국어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4월 국어 내신 중간고사 대비해서 학생들이 이제 국어 공부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행학습 개념으로 짚어주면서 또 이제 학교 내신과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그 내신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개념을 잡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시문학과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내지는 이제 맞춤법 대비해서 문장 쓰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국과 목차 연계는 이제 중등 국어 2-1에서 이제 3단원의 시 부분 그리고 2-2 2학기 부분에서 이제 맞춤법과 문장 쓰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고 선정 도서는 EBS 필독 교과서 시라고 해서 이게 책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은 책입니다. 그 선정 사유는 이제 보통은 시 관련 책을 이제 읽게 되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고 중학생 난이도에 좀 적절하지 않은 시들이 많이 이제 시 작품들만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책을 읽고 시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 시를 읽은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기계적인 읽기가 되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분량은 얇지만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 작품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작품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를 읽고 나서 뒤에 이제 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다음에 그 시인들이 살았던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그 시인의 어떤 생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문제풀이 형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시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하면서 내신 대비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서는 저희가 이제 선정 도서를 참고해서 이제 시에서 쓰이는 다양한 표현 방식 그리고 그 효과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적 화자가 이 그 작가의 주제의식에 대해서 이 작품 내에서 어떤 정서와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연계를 해서 그 현실 배경이 시 작품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차에서는 이제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 이제 고전시가 시조의 특성과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상하는 걸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가 가진 이제 문학 서사로서의 보편성 그리고 이 시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를 감상하는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외재적 감상법과 내재적 감상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시를 읽고 나서 이해를 하는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주차, 2주차 공통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신 그 기출 유형 그리고 모의평가 기출 유형과 최대한 유사한 문제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시험 빈출 문제 응용해서 실제로 시험 치는 것처럼 한번 풀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주차, 4주차는 이제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글 문장을 쓸 때 학생들이 이제 어휘 활용이라든가 맞춤법 요소를 이제 숙지를 잘 못해서 문장을 굉장히 어색하게 쓴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녹여서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은 이제 중2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면서 한글 맞춤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올바르게 말하고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서는 이제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단어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단어가 기본 단어에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새로운 말로 확장되는 과정을 이해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언, 동사와 형용사가 이제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변형하는 그 패턴을 이해하고 요게 또 그 맞춤법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규칙에 맞지 않는 예외 사례들, 불규칙 활용의 용례를 좀 알아보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문법을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불규칙 활용의 용례를 통해 가지고 좀 학생들이 좀 유연하게 문장을 쓸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이제 표기법과 띄어쓰기, 문장 부호 요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띄어쓰기라든가 이제 문장 부호의 정확한 활용 패턴을 알지 못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첨삭할 때도 그렇고 이제 문장을 내용적으로는 올바르게 썼는데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 좀 비문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표기법에 들어가서 이제 발음만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떤 단어는 이제 소리를 따라가고 어떤 단어는 표기법을 따라가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띄어쓰기의 개념과 그 문장에서 실제 띄어쓰기 틀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수정해야 될지 그 실제를 학습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쉼표, 마침표,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 부호가 이제 문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는지 이해하고 역시 이제 틀린 문장을 좀 집중적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능 내지는 중등 내신 과정에서 출제되는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복기하고 이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교재 구성하면서 좀 목표로 했던 거는 학생들이 시를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했고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시문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라는 것이 문학의 틀에 들어가 있지만은 소설, 수필과 같은 일반적인 그 산문문학과는 다르게 시만의 좀 독특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숙지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단순히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밑줄치면서 좀 암기만 하다 보니까 그 개념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교과서에서 배운 시나 혹은 이제 어떤 학교들은 교과서에서 나온 시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다른 시를 이제 프린트를 해와서 그거를 이제 내신의 일종의 응용 문제 형식으로 이제 난이도 변별을 위해서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미처 공부하지 못했던 시가 나왔을 때 그런 기본 개념의 틀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표현이라든가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대부분 좀 기승전결이 뚜렷한 간결한 스토리텔링 그 서사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 자체를 좀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에서 어려운 점은 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문법을 공부하면서 익혀야 되는 여러 가지 문법 개념, 그 다음에 문장 활용법 이런 것들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원 바깥에서 일상적으로 글쓰기나 말하기를 할 때는 이제 정확한 문장을 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생들 그 카톡 하는 SNS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 거의 뭐 맞춤법이라든가 정확한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왜곡된 어법으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배웠던 내용이 세이브는 되어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맥락에 맞춰서 어떻게 로딩을 해야 될 것인가 복기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크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워크북 구성에서 4월 워크북과 겹치지 않는 요 3월 워크북만의 요 구성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재를 구성을 할 때는 요 도와줄까 부분은 선정 도서와 관련된 작가의 작품 세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조금 확장 내용을 간략하게 오프닝 이제 식으로 짚고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요 시와 그 맞춤법 교재에서는 이 도와줄까에 조금 힘을 많이 실어가지고 요 부분이 수업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시 문학 이론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 그 다음에 맞춤법의 기본 규칙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나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에서 충분히 학생들과 이제 질의응답 내지는 강의를 통해서 먼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개념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학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읽었니를 들어가서 이제 그 선정 도서에 나와 있는 요 뭐 작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앞에서 배웠던 개념에 맞춰서 아주 짧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제 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 풀어내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부분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신 맛보기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내신 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최대한 저희가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뭐 고등학교 예비 고1 수준의 좀 모의평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단순하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자기가 추론 능력을 발휘해서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를 좀 골고루 안배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내신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서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익힐 수 있도록 했고요.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선정 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좀 확장 추론 그 활동을 한 다음에 토론이나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만들 때 내신 대비해서 좀 선행학습 겸으로 컨셉을 잡고 만든 거라서 요 내신 맛보기 문제를 이제 토론 글쓰기 대신 풀게 됩니다. 그 대신 요거를 이제 시간을 정해서 수업 내에서 실제 시험 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풀어본 다음에 이제 그 점수를 매기고 틀린 부분 그리고 뭐 맞춤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을 한번 쭉 하면서 자기가 맞춤 문제라도 혹시 실수로,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느낌적 느낌으로 풀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지 않도록 이제 강사와 질의응답 내지는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맞춤 부분은 어떻게 추론을 해서 맞추게 되었고 틀린 부분은 어떻게 잘못 접근해서 틀리게 되었고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학생들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워크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학교 내신 일정에 따라서 분원별로 좀 다르게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내신 휴강 일정 대체 교재로 이제 청소년 문학 교재를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오늘의 우리 소설이고 이제 학습 목표는 요거는 이제 고전 소설보다는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청소년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좀 담아내면서 동시대 또래 세대들이 이제 살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의식의 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내적 성장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연계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좀 건강하고 주체적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등 교과 목차에서는 주로 이제 도덕 그 교과와 좀 연계를 해가지고 뭐 우정이라든가 갈등 해결, 자아 정체성, 어떤 삶의 목적,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연계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실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1주차 선정 도서 독고소맥에 반하면은 이제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제 또 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미묘한 편견과 오해가 좀 이제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왜 타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게 될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선정 도서의 내용과 연계해서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토론 부분에서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제3자 방관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이 방관자들을 함께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지, 아니면은 그 방관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이해하고 이들을 다독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2주차 선정 도서는 이제 82년생 김지영으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된 조남주 작가의 귤의 맛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82년생 김지영처럼 여성 서사가 강하게 드러나 있기보다는 이제 중학생 또래 이제 그 같은 나이 대 중학생 친구들 4명의 이제 소소한 어떤 삶의 단면을 돌아보면서 그 시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고민들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학생들 간의 어떤 우정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담담하게 짚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래서 각기 다른 개성과 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어떤 우정과 성장을 통해서 이 초록의 시간, 그러니까 귤이 초록색에서 이 노란색으로 익어가는 그 숙성해가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그 청소년기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도서 내용을 함께 논의를 하고 이제 선정도서 내용을 좀 확장 연계를 해서 이제 공부의 목적과 공부 방법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교육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품 속 주인공들이 나오는 우정과 현실에서 학생들이 맺고 있는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한번 비교 대조를 해보고 이제 뭐 친구들 간의 우정 교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주인공이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거를 고려해서 특목고 지원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일반고에 그냥 진학하는 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왜냐하면 또 중2 올라오고 이러면 학생들이 또 차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학생들 당사자 본인이 이런 어떤 선택의 분기점에 왔을 때 이 주인공의 선택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왜 공감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3주차는 이 교포 2세죠. 테켈러 작가의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라는 소설이고요. 이 소설은 이제 아동문학에서 굉장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유베리상을 2021년에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포 2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 할머니께 들었던 그 한국의 전래 동화를 자기 방식으로 좀 재구성을 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이민자 2세, 3세들의 어떤 자아 정체성 찾기,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죽음을 둘러싸고 어린 아이가 이제 그 죽음을 수용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수업 목표는 이제 주인공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정체성의 모습이 만약에 어긋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논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래동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판타지에 가까운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 눈에만 보이는 호랑이가 나와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작품에서 호랑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좀 환상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소재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학생들의 좀 다양한 해석을 같이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중심 서사를 통해서 할머니의 죽음에 대처하는 주인공을 비롯한 주변 가족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죽음의 수용을 통한 내적 성장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도서의 내용을 좀 활용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전래 동화를 이제 좀 현대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소설을 한번 다시 쓰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존의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4주차는 이제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유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인공이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렇게 홀로 생존하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나는 가족의 죽음을 밟고 혼자서 살아났다라는 것, 그런 굉장히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는지 이야기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를 살리고 희생한 언니, 그리고 자기를 구해준 뒤에 끊임없이 자기 삶에 간섭하려고 하는 어떤 아저씨라는 그 인물과의 관계에서 이 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면의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내용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재난이나 재해 생존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 시선이 이제 그 당사자의 뭐 자아 정체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그런 사건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살아야지.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 보는 그 시선이 이제 그 당사자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런 이야기를 좀 확장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활용으로는 화재 사건 이후에 이 주인공 유원이 겪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주인공이 겪는 심리적 고통에 누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선정도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북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 학습 목표와 구성 양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말아니 그 어휘 부분과 독해 부분, 그리고 생각 확장 부분, 그 다음에 수업에서 토의 논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말아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녀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휘를 이제 활용하는 수준이 이제 부모님의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또 어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휘 풀이 너무 부족해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의 어휘 수준이라든가 이제 글 쓰면서 첨삭하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첫 번째는 이제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개념어를 잘 숙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휘에 대해서 어휘만 따로 떼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곧잘 답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아까 그 맞춤법 교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그 단어를 활용한 문장 쓰기 내지는 말하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포인트를 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말하니 파트에서는 선정도서의 주요 개념어들을 이제 학생들 그 난이도를 고려해서 저희가 좀 선별을 한 다음에 그 개념어에 대한 뜻을 확실히 숙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예문을 학생들과 함께 서로 발표해 보면서 그 문장 활용이 과연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요거를 좀 연습을 하면서 문장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선정도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자성어를 좀 이렇게 숙지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한자성어의 풀을 좀 넓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로 문제 구성은 주로 이제 저희가 선별한 고 중학교 2학년 난이도 고려한 요 단어들을 이렇게 문장에다가 맥락에 맞춰서 찾아서 넣는 거, 그다음에 예문 쓰기. 그래서 요 부분을 단순히 저희가 이제 뭐 숙제 검사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쭉 돌아가면서 자기가 쓴 예문을 발표하게 하고 그 예문이 뭐 좀 단어의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선택은 옳았지만은 문장 활용에서 비문이 나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해 가면서 학생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단어를 녹여내야 될지 그거를 이제 반복 숙달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 도서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은 한자 내지는 외래어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는 이렇게 따로 줄긋기 문제로 빼가지고 학생들이 그 의미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정도서 내용과 관련된 한자성어. 여기는 이제 분량상 한 개만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지만은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뜻을 알고 역시 한자성어를 가지고 예시 문장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좀 반복 숙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읽었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파트입니다. 상담을 또 하게 되면 어머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최근에 저도 이제 겪었지만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책을 읽기는 읽는데 잘 읽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선정 도서를 한번 보셨을 때 뭐 난이도라든가 이해 수준이라든가 이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한 요 책을 처음 읽을 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정독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 도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이 궁금한 점을 뭐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책을 통해서 한번 짚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숙제를 하면서 이제 숙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췌하면서 복기를 하는 뭐 요런 식의 조금 이제 반복적 읽기 정독 요런 거를 좀 원하시는데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하다 보면 뭐 시간에 쫓긴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요령이 붙어 가지고 한 30분 만에 후루룩 읽고 나서는 자기는 다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막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책 자체를 잘 안 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책을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잘 읽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잘 읽은 이 파트를 구성할 때는 이제 기승전결 전체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 선정 도서의 전 범위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뭐 객관식 내지는 짧은 주관식을 통해서 복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전체 흐름을 다 파악을 해서 선정 도서 내의 주요 개념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면서 학생들이 편의대로 발췌도 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1주차 독고 소맥의 반화면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뭐 등장인물의 어떤 주요 성격이라든가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작품 내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짧은 서술형 주관식 문제, 그 다음에 선정도서 사건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열한 다음에 사실관계 OX 문제를 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의적인 발췌독을 막고 좀 꼼꼼하게 정독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해볼까는 이제 저희가 일반 아까처럼 내신 대비 특수 교재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가장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선정 도서 내용과 관련된 외부 지문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비문학 독해하는 식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요약 정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좀 추가적인 지식을 쌓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시문 독해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 정리 능력, 그다음에 추론 능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토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예시 같은 경우는 그 귤의 맛에 아까 말씀드린 뭐 공부법, 자신이 공부하는 목적 이런 거랑 관련해서 논어의 이제 지문을 이제 좀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의 미래 이런 어떤 공부법의 변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외부 지문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가 첫 번째는 제시문 가를 참고해서 요 내용을 일단 잘 독해를 해서 논어의 구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공부하는 의미와 목적을 서술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요약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자신의 학습법이 타당한지 자가평가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과 좀 연관이 있는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와서 제시문에 나오는 그 현상을 요 내용을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요렇게 이제 첫 번째는 요약 정리, 두 번째는 그 요약 정리를 바탕으로 응용 추론,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역시 학생들이 이렇게 숙제해 온 내용을 단순히 검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한테 발언 기회를 많이 주면서 자기가 적어온 내용을 단락단위 말하기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만약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면은 즉석에서 짧은 토론을 한번 붙여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강사가 직접 개입해서 뭐 논박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든가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요거를 단순히 뭐 도장 깨기식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자기가 썼던 부분을 실제로 활용하면서 좀 논증하는 그 방식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과 활동, 글쓰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저희가 요번 교재에서 넣은 거는 찬반 토론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서 뭐 찬반 토론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토의 해봐, 그리고 이제 그 작품 내의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활동해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재구성한 다음에 돌려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그래서 원래 저희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좀 힘을 많이 싣는 부분은 찬반 토론입니다. 시간과 파트를 엄격하게 배분을 한 다음에 그 형식에 맞추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주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단순히 이제 찬반 토론 내지는 주장하는 글쓰기 말하기 대신에 뭐 토의라든가 뭐 글쓰기라든가 굉장히 좀 글쓰기나 말하기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형식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이제 토론이 가장 메인이긴 하지만은 토의라든가 발표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내지는 글쓰기에서도 논설문 대신에 뭐 수필쓰기라든가 뭐 시문학에서는 뭐 문학 결말 다시 쓰기, 뭐 자신의 현실을 반영해서 짧은 시 작품 지어보기, 이러면서 좀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와 말하기를 수업에 좀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표현 능력도 늘리고 이제 학교 수행 평가에 대비해서 다양한 글쓰기 말하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4월 이제 청소년 문학 같은 경우 약간 변경점이 이 논술해봐에서 공통적으로 서평 쓰기를 좀 넣습니다. 뭐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그 학생 기록부 작성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학교에 독서 감상문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그 책에 대한 자신의 감상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해서 이 독서 감상문 작성해서 온 거를 제가 보면은 뭐 참 재밌었다, 즐거운 독서였다, 인상 깊은 부분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감상들, 예를 들어서 재밌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재밌었다, 이게 요 감상문을 쓸 때, 감상을 표현할 때는 왜와 어떻게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굉장히 짧게 뭉뚱그려서 쓰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자신의 감상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이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과제를 하다 보니까 뭐 1000자 정도를 쓴다고 하면은 그중에 800자, 900자가 그냥 자기가 읽었던 선정도서의 줄거리 요약에 그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800에서 900자 정도를 기승전결 줄거리만 쭉 요약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0자에 참 즐거운 독서였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4월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학이라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학생들 감상을 좀 일반적인 교양 독서보다는 이끌어내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술 쓰기를 서평 쓰기로 좀 대체를 해서 그 대신에 이제 서평에 대한 독후감과 서평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그 서평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참고 자료를 많이 제시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쓰는 문제를 좀 극복하고 자신의 감상을 좀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도서의 주제의식과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뭐 교훈적인 내용, 자기가 뭔가를 배웠다, 참 좋았다 이렇게만 쓰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부분에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보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적 사고를 좀 풀어내면서 그 독서 경험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3, 4월 워크북을 중심으로 한 중2 설명회였습니다. 들어주셔서